동발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벌써 202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단어가 적합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정치적 이슈도 참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증시 안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내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증시의 마지막 거래인 만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한 해 동안 증시의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셨을 텐데 올 한 해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이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가장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디커플링이 지속됐다는 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미국 증시의 독주가 유독 뚜렷하게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좋으면 그 온기가 신흥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항상 확인됐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의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가를 선택하실 때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신산업을 태동시켰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투자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선교 조건을 모두 해당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올해처럼 미국 주도의 독주는 계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조합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경제 체력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이 해당될 것 같고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로서는 유럽, 멕시코, 한국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높은 부분들은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수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도 증시 레벨이 올해보다는 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더딜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화 자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체만으로도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하면 70에서 80%가 원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 대신 달러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미국 주식 중심의 달러 자산을 상당폭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강달러 기저가 좀 강력했는데 그럼 강달러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강달러는 사실 지금 시장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효과가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취임 이후 내년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레벨은 올해보다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던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많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저금리 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공격적으로 집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에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 특히 연준의 고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방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달러는 강세보다는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이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좀 하락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사실 원화의 가치 하락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강달러 기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위원님께서 올 한 해 한국 증시에 좀 걱정이 많으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조금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내년에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라는 맥락 안에서 또 내년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지 위원님께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리스크온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투자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올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내년 3월을 기한으로 해서 임시 예산안을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지표나 이벤트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확산됐던 좀 자칫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들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온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동일하게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 상승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상무부를 통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에 합당한다고 하면 재무부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25개 이상 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관세부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내년 4분기, 늦어지면 집권 2년 차 정도 때 집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생각보다 늦어질 여지가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집권 1년 차 때 조사가 시작이 됐고 특히 하반기 때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 집권 2기가 됐을 때 중국 불공정 무역 간행을 명분으로 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진행된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관세 부과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이 물가 상승, 금리가 올라가는 그 국면은 사실 트럼프 집권 3년 차 이후부터 가시화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시기 때는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자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위험 자산 선호 환경이 좀 잘 가져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러한 관세 스케줄은 빨라야 4분기.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2년 차, 3년 차쯤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환경 내에서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 어떤 섹터를 투자해 보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AI가 또 강할까, 어떤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까요? 이제는 미국 내 섹터, 국내 섹터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저는 미국 내 섹터를 앞으로도 좀 관심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이제 미국 내 섹터 내 옥석 가리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 제조업,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세 번째는 전략 산업입니다. 전통 제조업은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따른 정책이 이제는 모두 미국 내 섹터에 모두 기결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신흥국이 도맡아 왔던 섹터들, 전통 제조 말 그대로 뭐 에너지, 화학, 철강, 기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 섹터들 중심으로 좀 수혜가 가능하다 얘기해드리고 있고, 규제 완화는 도드 프랭크법을 폐지하는 형태, 결국 미국 내 우선주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국내 거래가 많은 미국 내 지역은행들의 수익성이 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산업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뭐 자료에는 아직 제가 제시는 안 했지만 양자 컴퓨터하고 가상자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트럼프 1기 때 공표를 했고요. 또 반도체 지원법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획하고 입안을 했던 겁니다. 그 실행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반도체 지원법 2를 추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가이나 또 자국 내 공급망 추진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중국산 의약품 수입은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산업하면 AI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상당히 강조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집권했을 때 2,8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권 2년 차 때 역시 공화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집권 내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 특히 얘기해드렸던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상장된 ETF를 통해서라도 매달 적립하는 형태로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제가 올해 연초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는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미국 주식 중심의 달러 자산을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을 저는 2027년 6월 정도로 보고 있고, 앞뒤로 한 6개월 정도 시차는 존재할 여지는 있지만 2027년 6월 이전까지는 미국 주식 중심의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리포트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까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달러 자산과 관련해서 적립하듯이 차근차근 좀 차별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제조업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AI 반도체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걱정을 해야 하는가? 뭐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보게 될 업종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우선적으로 뭐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뭐 후퇴하게 될까? 이러한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지금 피해를 보게 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 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도인데요.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ABB, Anything But 바이든이라고 해서 바이든의 모든 색채를 지우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사실 IRA 관련된 수혜를 받아왔던 업종들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우는 작업들을 내년 상반기 때 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름으로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의 새로운 정책들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 업종이지만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 수혜 업종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IRA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IRA 관련해서 미국 내 들어왔던 그런 자금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93% 정도가 지금 대부분 공화당 집권 지역의 수혜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주지사 그리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역시 이를 인지하고 결국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바꾼 형태로 해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아마 한국에 관련된 섹터들 역시 주가의 모멘텀은 충분히 돌아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러한 섹터 내에서 피해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강했는데 뭐 절대적으로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년 하반기까지 좀 확장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위원님, 사실 이번 해에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금리 인하 속도도 어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요인들, 어떤 요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미 올해 하반기 들어서 네. 경험을 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년에 미국의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란 부분들이 위험자산 가격이 또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물가가 팬데믹 이후 고점 이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대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과거보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PC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그리고 근원 PC는 2.8 정도 되는데 사실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사실 잘 그 목표에 부합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보다는 고용과 같은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FMC를 통한 수정 경제 전망에는 트럼프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사실 1월 28일, 29일 날 1월 FMC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장 생각과는 다르게 빠르면 내년 1월에도 25pp 인하 가능할 여지도 있어요. 트럼프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3월 FMC 때 25pp 인하는 분명히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특히 1분기 때 1월이든 3월이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년도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동계 12월에서 2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드라이빙 시즌. 이 물가 지표는 한 달 뒤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이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5월과 10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2번 정도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시장의 의견을 그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고 만약에 2번을 인하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5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물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저는 내년 3월 FMC에서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는 다시금 금리 인하 횟수는 더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내년도 100bp 정도는 인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S&P 500 지수 6,600 정도 리포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오버슈팅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를 걸 염두에 두고 있고 6,900선 정도까지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께서도 방금 잠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미국 또 리포트에서도 상저하고 전망을 좀 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 여전히 또 동일하신지 나라별로는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까요?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해당국이 갖고 있는 정책금리와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을 비교했을 때 현재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정책금리가 양해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내년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국가 증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AI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이 태동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연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내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경제 체력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도 그리고 베트남, 대만,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유럽이나 멕시코, 한국 같은 국가들 역시 개별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국가를 선택하실 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넣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US와 논 US 간 이런 디커플링은 지금보다 더 확연하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많이 비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려감보다는 이제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전략이나 섹터 분야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